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 자산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중국은 추석 휴일로 주식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만 20일 홍콩 주식시장이 큰 하락을 했고 유럽과 미국도 역시 큰 하락을 했습니다. 자산시장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헝다그룹 사태는 중국판 리먼 사태라고 합니다만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리먼 브라더스보다는 LTCM 사태에 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TCM이 어떤 사태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클 루이스라는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쓰는 작가 중 한 명이고 제가 말콤 그래드웰과 더불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루이스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과 제작을 했던 영화 머니볼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루이스가 쓴 라이언스 포커의 배경이 된 회사는 살로몬입니다. 작가가 이 회사에서 직접 일했던 경험을 살려 책을 썼습니다. 이 살로몬이 바로 LTCM, 즉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전신입니다. 살로몬의 채권 거래 팀장이었던 메리웨더는 부하 직원이었던 폴 모저가 재무부 채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사임한 후에 1992년 LTCM을 설립했습니다. 살로몬은 시티그룹에 합병되면서 그 이름이 사라졌지만 한때 미국 국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라이언스 포커의 소개란을 보면 1980년대 미국 최고의 채권 전문 투자 은행이었던 살로몬 브라더스를 배경으로 펼쳐진 당대 최고 두뇌들의 숨막히는 머니게임을 다룬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로몬이라는 이름은 1980년대만 해도 대규모 채권 투자의 대명사였고 이 구조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메리웨더였습니다. 메리웨더는 LTCM을 설립한 후에도 살로몬의 채권 투자 기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LTCM은 출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연 28%에서 59%의 엄청난 고수익을 냈고 그래서 JP모건이 LTCM의 지분 50%를 50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현재 약 6조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LTCM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의 헐값에 팔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절이었습니다. 메리웨더가 했던 전략 중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만약 채권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이론상 동일한 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메리웨더는 채권 시장에서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년 만기 국채가 있는데 이 국채는 3년 전에 발행이 되어 만기가 2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만기 국채가 새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국가가 발행한 똑같이 만기가 2년이 남은 국채이므로 수익률이 똑같아야 합니다. 즉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국채가 서로 다른 수익률을 내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2년 만기 국채가 3년 전에 발행된 5년 만기 국채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2년 후 만기가 돌아오는 5년 만기 국채를 사고 2년 만기 국채를 공매도하는 식으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LTCM은 두 채권의 스프레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스프레드만큼은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LTCM이 보기에 조만간 두 채권의 스프레드는 좁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신규 채권이 시간이 지나 오래된 채권이 되면서 두 채권 사이의 스프레드가 좁혀질 때 LTCM은 매입한 채권을 팔아 공매도한 채권을 정리하며 이익을 챙기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긴 하지만 이익의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LTCM은 이 문제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연간 2%의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2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연간 수익률이 40%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만약 LTCM이 이러한 채권 거래만 했다면 회사가 해체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파생금융 상품이 LTCM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누구도 어디에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도 그 원인은 같습니다. LTCM의 위기는 국채
스와프 스프레드로 발생되었고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발생되었다는 명목만 다를 뿐이지 불투명하게 복잡하게 얽힌 파생 금융상품 때문에 발생한 위기라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가 국내 채무와 국외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달러 대비 루브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외채를 부도내고 루브라를 평가절하한 것은 이해가 됐는데 루블로 표시된 국내 채무까지 부도를 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블은 러시아 정부가 찍어내서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다량의 러시아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LTCM의 펀드가 붕괴하게 됩니다. 파생 상품은 항상 문제입니다. 거래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기 힘이 든다는 것이 파생 상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빅쇼트를 보면 파생 상품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에서 A라는 사람이 블랙잭을 합니다. 그러면 A를 지켜보던 B라는 사람이 A가 돈을 딴다는 데에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C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딴다는 데에 또 베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야다니 인베스트먼트는 중국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는 러시아 채무 불이행의 전이 현상으로 발생했던 LTCM 사건과 더 유사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미국 연준이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듯이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나서서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LTCM 사태가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로 번질 것을 염려하여 구제금융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약 36억 달러 규모의 대출 펀드가 조성되어 시장이 안정화되었고 LTCM은 2000년대 초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글로벌 IB들이 헝다그룹과는 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 사태를 리만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헝다그룹은 23일에 5년 만기 달러채에 대한 이자 약 9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을 못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디폴트 처리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위안화 채권 425억 원의 쿠폰 만기도 도래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 정부에서 이를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자산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헝다 사태는 글로벌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글로벌 문제로 비약되려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얽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 것인지 미리 공부를 해두고 있다가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명품주나 소비주, 예를 들면 LVMH와 같은 주식은 앞으로도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명품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중국에서의 소비 위축은 명품 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